일곱 며느리 내쫓은 호랑이 시어머니 마지막 참회. 조선이 막 새 나라의 틀을 세우던 시절, 남쪽 고을의 한 마을에 호랑이 시어머니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심씨 부인,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으나 눈빛은 매서웠고 말 한마디에 온 집안이 숨을 죽였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이도연 하나를 키우며 세상과 맞서야 했다. 눈물로 밥을 지으며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고 그렇게 강해진 마음은 어느새 차디찬 고집으로 굳어버렸다. 도연이 20살이 되자 혼례를 올렸다. 첫 며느리는 고을 서방댁의 딸로 단정하고 얌전했다. 하지만 심씨의 눈에는 사소한 것도 못마땅했다. 밥이 식었구나. 정성이 없으면 시집올 자격도 없지. 그녀는 상을 업고 며느리는 울며 빌었지만 허락은 없었다. 결국 석 달 만에 친정으로 쫓겨났다. 그 후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모두 같은 이유로 내쫓겼다. 누군가는 울며 떠났고 누군가는 병이 들어 눕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 시어머니 밑에서 살면 천사도 도망가겠네. 7이나 도망쳤다는데 그 어미가 문제지. 하지만 심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다 같은 법이다. 내 말에 굽히지 않는 자는 우리 집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들 도연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집안이 외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탓하려 드느냐? 이 세상에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그날 밤 도연은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달빛을 보며 기도했다. 7명이 다 잘못했을 리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버릴 순 없어. 심씨는 세상이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 시어머니였다. 나는 나쁜 어미가 아니다. 내 아들을 위해 악역이 된 것뿐이야. 그러나 그 말이 끝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이 저렸다.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당신이라면 이해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듬의 봄 장터에서는 새로운 혼례 소식이 떠돌았다. 호랑이 시어머니 집에 8번째 며느리가 들어온다네. 그 집에 또.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준비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어머니와 평화로운 집을 만들고 싶었다. 혼례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연분홍 치마에 흰 장옷을 걸친 새 신부가 수줍은 얼굴로 문턱을 넘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눈빛은 고요했고 미소는 부드러웠다. 심씨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속으로 말했다. 저런 고운 얼굴이라도 마음은 알 수 없어 그래 보았자 너는 나의 며느리야. 그녀는 웃지도 않고 신부를 맞이했다. 며느리란 건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해. 그래야 고분고분 배워나가야지. 연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어머니, 부족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정했다. 그 말에 잠시 굳은 심씨의 입가가 흔들렸다. 이번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예감이 곧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리라곤 그녀는 아직 몰랐다. 8번째 며느리 연화. 새 며느리 연화가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햇살이 장독대 위에 번지던 시간에 그녀는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다. 새벽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르내리며 시어머니가 깨기도 전에 불을 지피고 밥을 올렸다. 시어머니 심씨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중얼거렸다. 첫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다 저랬지. 오래가지 않아.
그러나 이상하게도 연화는 달랐다. 말이 적고 표정에 흔들림이 없었다. 밥이 늦게 올라와도 변명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꾸짖어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예,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꺾이지 않았다. 며칠 뒤 심씨는 일부러 시험했다. 며느리야, 이 솥단지 무거우니 나 대신 들라. 연화는 미소로 대답했다. 예, 어머니. 그러나 그 순간 심씨가 일부러 손을 떼버리자 뜨거운 솥이 그녀의 팔에 닿았다. 치익 하는 소리에 연화는 순간 고통으로 몸을 떨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씨는 속으로 흡족해하며 말했다. 그래, 이제 곧 나가겠지. 일곱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어머니, 밤새 바람이 새서 먼지가 들었어요. 기침하시면 안 됩니다. 심씨는 어이없어 하며 혀를 찼다. 이게 겁이 없는 건지 어리석은 건지. 며칠 후 마을 부녀들이 장에 모여 수군댔다. 새 며느리가 호랑이 시어미랑도 잘 지낸다네. 그럴 리가 있나? 겉으로만 웃는 거겠지. 이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자 불같이 화가 치밀었다. 내가 언제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었나? 그날 밤 심씨는 일부러 연화를 불렀다. 내가 마을에 헛소문을 냈다더라. 나를 좋게 말하고 다닌다며. 연화는 놀란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다만 어머니의 손맛이 훌륭하다고. 입 닥쳐라. 심씨는 밥상을 밀치며 소리쳤다. 내가 늙었다고 우습게 보느냐? 그때였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뭐라? 어머니의 분노는 세상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감히! 심씨가 손을 들어 연화를 때리려는 순간 연화가 그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이세요. 연화는 힘이 무척이나 좋았다. 순식간에 어머니를 앉혀 작대기로 발바닥을 때렸다. 짧고 단단한 소리가 났다. 이건 며느리가 어미를 거역한 손이 아니라 어머니의 병을 멈추게 할 손입니다. 심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볼이 화끈거렸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감히 나를 때렸다고. 그녀는 가냘펐지만 힘과 무술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사는 한 아무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이 불경한 년. 심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아무리 소리쳐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발바닥은 아팠지만 이상하게 그 통증은 오래된 두통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 며느리의 손길이 미움이 아니었다면?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거지?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아침상을 차려 올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차갑고 단단했던 마음이 어딘가 금이 간 듯했다. 이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녀석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심씨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한 소문으로 들썩였다. 호랑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맞았다더라. 또 쫓아낼 궁리하는 모양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 집이 드디어 뒤집혔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심씨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또 며느리를 쫓아낼 궁리하는 구먼하면서 심씨를 더욱더 의심하였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다. 내가 며느리에게 맞았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밥도 먹지 않았다. 어머니를 때리다니 천벌받을 짓을 했어.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촛불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부디 하늘이 제 손의 뜻을 아시길.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손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가슴이 조여들며 숨이 가빠졌다. 마을 의원이 찾아와 진맥을 잡았다. 이건 병이 아니라 한입니다. 오래된 분노가 피를 막았소. 그 말에 심씨는 비웃었다. 내가 그런 나약한 여자가 아니오. 병이 아니라 분해서 그렇지. 그러나 의원이 돌아간 뒤 그녀는 밤새 기침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안쪽이 불처럼 타오르고 눈물마저 뜨거웠다. 연화는 그 모습을 몰래 살폈다. 어머니, 제가 약을 다려드릴게요. 됐다. 내 손 타는 약 따위 안 먹는다.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등불 아래 며느리가 피가 번진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고 두드리며 울고 있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감히 어머니를 때렸지만 그 손은 어머니의 병을 멈추고 싶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본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의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몸에 열도 내렸고 손끝에 푸른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심씨는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며칠 뒤 심씨는 혼자 밭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녀를 발견한 건 연화였다. 어머니. 연화는 맨손으로 그녀를 업었다. 심씨는 그녀의 등에 엎여 흔들리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종아리에서 피냄새가 나는데 다쳤느냐? 연화는 대답 대신 웃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매보다 제 벌이 가벼운걸요. 그 말에 심씨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게 욕을 하고 손을 들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고쳐주려 그렇게까지 하다니 네 마음도.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연화는 그 눈가를 닦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사람의 마음은 미움보다 사랑이 더 오래 갑니다. 그날 밤 심씨는 오래된 병이 사라진 듯 편히 잠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비쳤다. 어머니가 웃을 수 있게 되셨으니 이제야 제 벌이 끝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 닿는 기도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원하신다면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 호랑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당에 매화꽃이 흩날렸다. 그 꽃잎이 바람결에 들창으로 스며들 때 시어머니 심씨 부인은 오랜 잠에서 깨어났다. 병으로 누워있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편안했다. 그녀는 머리맡에 놓인 약그릇을 보았다. 그녀가 눈을 들자 방문 앞에 며느리 연화가 서 있었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합니다. 심씨는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미소가 고요했다. 그 미소 속엔 한없이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그제야 심씨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왜 그랬느냐, 어리석은 년아. 내가 너를 괴롭혔는데 왜 나를 위해 그 짓을 했느냐. 연화는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께 매를 들었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제 종아리를 쳤습니다. 어머니께 드린 매를 제 몸으로 갚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미친 짓이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돌려놓을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심 씨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굳게 닫혀있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울지 않던 여자였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7 며느리가 떠날 때도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녀는 며느리 앞에서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다. 내게 손을 들이고 말로 찔렀다. 7을 쫓아내고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너의 매가, 너의 종아리 피가 나를 깨우더구나. 연화는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그 외로움을 보고 싶었습니다. 심 씨는 울면서 웃었다. 이젠 내가 늙어 미친 여인이 되었구나.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어미 같구나. 그날 저녁 심 씨는 연화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는 마음이 매를 내려놓거라. 그 손으로는 꽃을 만지고 밥을 짓고 아들을 안아야지. 예, 어머니.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 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연화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다. 호랑이 시어머니가 웃으며 세상을 떠났다더라. 그게 다 그 8번째 며느리 덕이라지.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심 씨의 무덤 앞엔 매화꽃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연화는 홀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눈부시게 흘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이젠 눈물이 아닌 미소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바람이 불어 매화 한 송이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 향기는 따뜻하고 눈물처럼 맑았다. 남편도 그녀의 노고에 감사하며 등을 두드렸다.